유진그룹 본사 40층 전략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테이블에 둘러앉은 12명의 임원들은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상석에 앉은 강태준 전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유진의 가장 젊은 피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태준은 말없이 300페이지가 넘는 인수합병 보고서를 마지막 장으로 넘겼다. 서류 넘어가는 소리만이 회의실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재무담당 이사가 마른 입술을 축였다. 이번 딜은 유진의 명운이 걸린 조단위의 거대한 프로젝트였고 지난 3주간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월스트리트 측에서 제시한 최종 조건은 굴욕에 가깝습니다, 전무님. 그들은 우리가 이 딜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한 임원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태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그레이 슈트처럼 그의 표정에도 어떤 빈틈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게 만들었기 때문이겠지요.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이야말로 이번 분기 실적이 절박합니다. 그는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회의실의 그 누구보다 차가웠지만 동시에 가장 뜨거운 불꽃을 담고 있었다. 협상은 힘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약점을 보이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지금부터 사과회의 시간, 모든 연락을 끊습니다. 그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올 때까지. 그의 선언의 회의실은 순간 정지했다. 그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이 하는 도박은 언제나 승리로 끝났다. 임원들은 그의 확신에 찬 태도에 압도당해 반론 대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이 손짓하자 비서실장이 즉시 회의 종료를 알렸다.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회의실에 태준은 잠시 홀로 남았다. 그리고 그제야 그의 얼음 같던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리는 휴대폰을 꺼냈다. 발신자는 저장 안함이었지만 그는 그 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한지수였다. 그 시각 서울의 반대편 해가 겨우 드는 낙산 아래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가. 한지수는 좁은 옥탑방 작업실에서 캔버스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물감으로 얼룩져 있었고 얇은 스웨터는 여기저기 해져 있었다. 방 안은 유화 물감 냄새와 눅눅한 공기로 가득했다. 지수는 미대 졸업반이었지만 그녀에게 졸업 후의 미래는 캔버스 위의 물감처럼 불투명했다. 학자금 대출과 동생의 병원비. 그녀의 어깨를 누르는 현실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붓질은 놀라울 정도로 자유롭고 힘이 넘쳤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태준에게 보낼 메시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오늘 늦어요.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그와 자신은 다른 세상 사람이었다. 태준은 하늘 위를 걷는 사람이라면 자신은 땅 아래에 발이 묶인 사람이었다. 그 차이를 알기에 그녀는 그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메시지를 지우고 저녁 챙겨 먹어요. 무리하지 말고 라는 평범한 문장을 보냈다. 태주는 그 메시지를 보며 짧게 숨을 내뱉었다. 무리하지 말라는 그 평범한 말이 수천억짜리 계약서보다 더 무겁게 그의 심장을 눌렀다. 그는 그녀의 따뜻함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세계를 지탱하기 위해 그녀의 세계에서 위안을 얻고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3개월 전 유진재단이 후원하는 작은 갤러리에서 시작되었다. 태주는 의무감 때문에 참석한 자선 경매에서 너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에 걸린 작은 풍경화에 발길을 멈췄다. 거칠지만 살아있는 듯한 붓터치, 그 안에 담긴 절박한 생명력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 그림을 그 자리에서 최고가로 낙찰받았고 그 화가가 한지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혹은 자신의 지루한 삶에 대한 일탈. 하지만 지수를 만날수록 태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차갑고 무의미한지 깨달았다. 그녀의 좁은 옥탑방에서 함께 먹는 라면은 미슐랭 3선마의 스타
레스토랑의 저녁 식사보다 더 따뜻했다. 그녀와 나누는 대화는 임원 회의의 그 어떤 전략보다 더 날카로운 통찰력을 주었다. 하지만 태주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특히 그의 어머니 유진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 윤 회장에게는 같은 시각 평창동에 위치한 윤 회장의 저택, 한옥의 고즈넉함과 현대건축의 미니멀리즘이 결합된 그곳은 성체와도 같았다. 윤 회장은 흰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다도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비서실장이 아닌 그룹 내에서도 그 존재를 아는 이가 드문 그림자라 불리는 보안팀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윤 회장은 말없이 첫 잔을 들어 향을 음미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태준이가 요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전무님께서는 업무에 완벽하십니다. M&A건도 순조롭게. 내가 듣고 싶은 건 그 아이의 업무가 아니다. 윤 회장이 첫 잔을 내려놓았다. 탁 하는 작은 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 아이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물었다. 유진의 후계자가 사적인 감정으로 대업을 그르치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보안팀장은 고개를 숙였다. 최근 전무님의 동선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식 일정 외에 매주 두세 번씩 강북의 특정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윤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특정 지역, 낙산 인근의 오래된 주택가입니다. 확인 결과 그곳에 거주하는 한지수라는 여성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보안팀장은 준비해온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태준의 차가 옥탑방 건물 앞에 서 있는 사진, 그리고 지수의 신상 정보가 떠 있었다. 윤 회장은 태블릿을 내려다보았다. 23살 미대생 가난한 가정 아픈 동생.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위협을 수십 년간 다뤄왔다. 그녀에게 아들의 감정은 통제 가능한 변수에 불과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뿌리까지 낱낱이 파악해. 그리고 태준이 모르게 조용히 처리할 준비를 해라. 그녀의 목소리는 최종 판결과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만든 완벽한 제국 유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잡초도 용납할 수 없었다. 태준은 회의실을 나와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는 비서에게 남은 일정은 모두 취소하게. 내일 오전까지는 어떤 연락도 받지 않겠다. 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검은색 세단을 타고 유진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빠져나왔다. 그가 향하는 곳은 단 한 곳.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그는 강북의 구불구불한 골목길로 차를 몰았다. 그의 차가 멈춘 곳은 지수의 옥탑방 아래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작고 희미한 불빛이 지금 그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일주일 후 한지수는 낡은 우편함에서 두꺼운 크림색 봉투를 발견했다. 반짝이는 은박으로 유진재단, 유진 파운데이션의 로고가 찍힌 초대장이었다. 유진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연례 자선갈라. 서울의 정재계 명사들이 총출동하는 그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세계의 일이었다. 지수는 그것이 태준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자신을 공식적으로 그의 세계에 소개하고 싶어하는 깜짝 선물. 그녀는 망설였다. 그들의 관계는 옥탑방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는 완벽했지만 저 아래 화려한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깨어질 유리구슬 같았다. 태준 씨 이런 곳은 나하곤 어울리지 않아요. 그녀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을 때 태준의 목소리는 유난히 부드러웠다. 지수 씨의 그림을 처음 본 곳이야.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기도 하고 내가 조금 늦을지도 몰라. 중요한 해외 투자자 미팅이 잡혔어. 하지만 꼭 갈게. 나 없어도 기죽지 말고. 그의 어머니 윤 회장이 그 중요한 미팅을 의도적으로 잡았다는 것을 지수는 알지 못했다. 태준 역시 그것이 어머니가 파놓은 함정의 시작임을 알지 못했다. 지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고 싶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비를 쪼개 모은 돈으로 동대문 시장에서 가장 심플하지만
우아해 보이는 네이비색 원피스를 샀다. 갈라당일 유진 아트센터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처럼 빛나고 있었다. 수백억 외원대의 현대 미술품들이 걸린 로비는 유명 배우들과 재벌 총수들로 가득 찼다. 지수는 입구에서부터 압도당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포트폴리오가 들려 있었다. 태준에게, 그리고 어쩌면 그의 세계에 자신은 그림을 그리는 한지수로서 당당히 서고 싶었다. 그녀는 샴페인을 든 사람들 사이를 어색하게 맴돌았다. 모두가 서로를 아는 듯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지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5만 원짜리 원피스는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와 턱시도 사이에서 마치 잘못 입은 교복처럼 보였다. 태주는 아직 오지 않았다. 참 곱기도 하지. 강 전무가 왜 그토록 시간을 쏟는지 알 것 같구나. 부드럽고 기품 있는 목소리에 지수가 돌아보았다. 단아한 흰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온화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 회장이었다. 지수는 TV에서 본 적 있는 그 얼굴을 즉시 알아보았다. 그녀는 태준의 어머니였다. 회 후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수라고 합니다. 지수는 당황하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어쩌면 태준이 미리 말해둔 것일지도 모른다. 이 만남이 그가 말한 소개일지도 모른다. 알고 있단다. 태준이가 샀던 그 그림 아주 인상 깊게 봤어. 재능이 있더구나. 윤 회장은 지수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이리 오렴. 소개해주고 싶은 분들이 많아. 윤 회장은 지수를 데리고 로비 중앙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다. 거대한 얼음 조각상이 푸른 빛을 발하는 곳이었다. 정계 거물들의 아내들, 다른 대기업의 안주인들이 윤 회장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모여들었다. 지수는 그들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보석의 반짝임에 질식할 것 같았다. 인사들 하세요. 이쪽은 한지수 양. 태준이가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아가씨예요. 윤 회장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관심이라는 단어에 미묘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지수에게 쏠렸다. 그들은 마치 징이한 동물을 보듯 혹은 더러운 것을 보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지수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다. 어머, 회장님도 참, 우리 태준 전무가 이런 소박한 취향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한 재단 이사장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윤 회장은 자애로운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그녀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태준이가 아직 세상을 보는 눈이 넓지 못해서 그렇지요. 그래도 이런 경험도 필요하겠죠.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녀는 이제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그러나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뉘앙스로 말했다. 한지수 양이라고 했나 이런 곳은 처음 와보겠지. 이런 음식, 이런 음악, 이런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 거야. 이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태준이는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할 아이야. 유진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끌고 가야 할 선장이지. 그 아이의 어깨에는 수만 명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어. 윤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의 온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런 태준이에게 취미 생활은 사칠 수밖에 없지. 특히나 그 취미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면 말이야. 그녀의 시선이 지수의 원피스와 손에 든 낡은 포트폴리오에 잠시 머물렀다. 사람들은 자기 분수에 맞는 자리가 있는 법이란다.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노골적인 경멸이었다. 지수는 깨달았다. 이것은 환대가 아니라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태준의 어머니는 지금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녀에게 주제 파악을 시키고 있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에 든 포트폴리오를 더욱 꽉 움켜쥐었다. 저는 돈 때문에 태준 씨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 윤 회장은 지수의 말을 자르며 낮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얼음 조각상보다 더 차가웠다. 사랑이라. 참 순진한 말이구나. 그 순진함이 태준이의 발목을 잡고 그 아이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아졌지만 그 안에는 독사 같은 위협이 담겨 있었다. 내 오빠 한민철이라고 했지. SJ건설 하청업체에서 일한다고 들었다. 지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오빠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 최근 그 현장에서 안전점검이 있었는데 꽤 심각한 위반 사항들이 발견되었더구나. 윗선에서는 본보기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고 참 안 됐지.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 같은데. 지수는 숨이 막혔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 말 뜻을 모르겠니, 아가씨? 윤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온화했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유진그룹을 지배하는 철의 여왕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네가 태준이 곁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네 오빠는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법정에 서게 될 거야. 너희 가족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순간이지. 지수는 온몸이 떨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다. 협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맞설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태준과 그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괴물이 버티고 있었다. 현명한 아이라면 윤 회장이 다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지. 태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엾은 가족을 위해서 말이다. 윤 회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손님에게 우아하게 돌아서 샴페인 잔을 들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서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리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하는 듯한 시선만이 그녀의 온몸에 비수처럼 꽂혀였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포트폴리오를 떨어뜨렸다. 그림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녀가 그토록 보여주고 싶었던 그녀의 유일한 자존심이었던 그림들이 사람들의 구두에 짓밟혔다.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뒤돌아서 도망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트센터에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그녀는 차가운 밤거리로 뛰쳐나갔다. 태준의 세계는 그녀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아니, 그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지수는 옥탑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왔다. 마치 심장이 발밑으로 꺼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계단을 오르는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에 쥐고 있던 낡은 가방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윤 회장의 얼음장 같던 눈빛과 귀부인들의 경멸 어린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열쇠를 겨우 찾아 문을 열었다. 불도 켜지 않은 차가운 방 안으로 쓰러지듯 들어섰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태준과의 추억이 깃든 이 작은 공간이 이제는 그녀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캔버스 앞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태준의 세계는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의 격차가 아니었다. 그곳은 힘으로 약자를 짓밟고 순수한 감정을 순진함이라 조롱하며 가족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비정한 정글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발목을 잡는 취미일 뿐이었다. 더 무서운 것은 오빠 민철에 대한 협박이었다. SJ건설. 윤 회장은 그저 입 밖에 냈을 뿐이지만 지수는 그것이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직감했다. 유진그룹의 회장이 마음만 먹으면 성실하게 살아온 오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일도 아닐 터였다. 그녀는 태준을 사랑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태준이 어머니와 등지게 만들 수는 없었다. 그가 유진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왕관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선택은 이미 정해졌다. 그녀가 사라져야 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태준의 번호를 눌렀지만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를 수는 없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약해질 것 같았다. 그녀는 문자 메시지 창을 열었다. 손가락이 청은망은 무거워 한 글자 한 글자를 누르는 것이 마치 칼로 제사를 베는 듯 고통스러웠다. 우리 헤어져요. 당신 세계는 내게 너무 버거워요. 기다리는 것도 지쳤고. 그녀는 일부러 차갑고 이기적인 말들을 골랐다. 그가 자신에게 실망하게 만들어야 했다.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야 그가 더 빨리 자신을 잊고 그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터였다.
유학 가기로 했어요.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 찾지 말아요. 미안해요, 태준 씨. 거짓말이었다. 유학은커녕 당장 다음 달 방세도 걱정해 천토했는 처지였다. 하지만 이 거짓말이 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발송되었다는 작은 알림음이 그녀의 심장 마지막 조각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바로 그때였다. 휴대폰 화면에 태준의 이름이 뜨며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중요한 미팅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메시지를 즉시 확인한 모양이었다. 지수는 숨을 헉 들이마셨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들어서는 안 되었다. 벨소리는 끊길 듯 이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까부터 속을 메스껍게 하던 불쾌감이 다시 치밀어 올랐다. 갈래에서 마신 샴페인 한 잔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근 며칠간 계속되던 증상이었다. 지수는 화장실로 달려갔지만 아무것도 토해내지 못했다. 그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설마, 아니겠지. 그녀는 달력을 떠올렸다.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정신없는 날들이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서랍 구석에 넣어두었던 혹시나 해서 사두었던 임신 테스트기를 떨리는 손으로 꺼냈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그녀는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휴대폰은 여전히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태준의 전화가 끊어지고 곧바로 다시 걸려왔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기세였다. 지수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테스트기를 확인했다. 두 줄이었다. 선명한 두 줄. 지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절망이자 공포였다. 그녀와 태준의 아이였다. 하필이면 왜 지금? 울리던 전화가 끊기고 이번에는 당장 만나. 무슨 말인지 설명해. 10분 뒤에 도착해. 라는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태준이 오고 있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는 절대 그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머니와 맞서 싸울 것이고 모든 것을 버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윤 회장은 어떻게 나올까?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윤 회장은 이 아이를 태준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길 것이다. 아이와 그녀, 그리고 그녀의 가족까지 모두 파멸시키려 들지도 모른다. 지수는 테스트기를 손에 꽉 쥐었다. 안 돼. 이 아이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는 없어. 이 아이는 그녀가 온전히 지켜내야 할 그녀만의 것이 되어야 했다. 태준을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배낭을 꺼냈다. 지갑에 있던 현금 몇만 원 통장 갈아입을 옷 몇 가지만 닥치는 대로 쑤셔 넣었다. 캔버스도 물감도 태준이 사준 그림책도 가져갈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이곳에 버리고 가야 했다. 창밖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태준의 차였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화면이 검게 변하며 모든 것이 끊어졌다. 그녀는 유심카드를 뽑아 부러뜨리고 변기에 버렸다. 그리고 옥탑방의 작은 쪽문으로 미로 같은 골목길로 비에 젖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몇 분 뒤 옥탑방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수야, 한지수, 문 열어.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줘. 태준의 절박한 외침이 텅 빈 방 안을 맴돌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결국 어깨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방 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보낸 메시지처럼 차가운 두 줄짜리 임신 테스트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니, 그렇지 않았다. 지수는 그것을 들고 떠났다. 방 안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태준이 선물했던 그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말린 꽃다발만이 바닥에 떨어 있을 뿐이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의 이름 앞에는 전무 대신 북미 총괄사장이라는 직함이 붙었다. 그는 6년 전 한지수가 사라진 그 겨울 스스로 뉴욕행을 자처했다.
유진그룹의 가장 유능한 황태자는 그렇게 서울을 떠나 맨해튼의 마철루 속에 스스로를 유배시켰다. 그의 사무실은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0층 펜트하우스에 위치했다. 하지만 그는 창밖의 사계절을 단 한 번도 제대로 감상한 적이 없었다. 그에게 뉴욕은 도피처이자 전쟁터였다. 그는 잠을 줄이고 감정을 죽였다. 사랑의 고통은 일에 대한 냉혹한 집착으로 변질되었다. 10분 뒤에 이사회 보고입니다. K-파이낸셜 측에서 인수가를 5%로 더 상향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젊은 미국인 비서가 태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태준은 월스트리트에서 아이스킹으로 불렸다. 그의 협상 테이블에는 자비란 없었다. 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10%가 아니면 협상은 없다. 그들이 우리의 자금줄이 마를 것이라 착각하고 있지만 정작 불타는 건 그들의 발등이야. 30분 내로 항복 문서를 가져올 거다. 다음 일정은 그의 목소리에는 6년 전의 온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유진그룹 북미지사를 몇 년 만에 3,300% 성장시켰다. 그의 성공 신화는 화려했지만 그의 사생활은 텅 비어 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던 서울의 아파트 대신 그는 허드슨강이 보이는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셨다. 그는 한지수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다. 그녀의 마지막 문자. 기다리는 것도 지쳤고 당신 세계는 버거워. 그는 그 말을 수천 번 되뇌었다. 그녀가 더 넓은 세상, 더 나은 기회를 위해 자신을 버렸다고 결론지었다. 그 순수해 보였던 눈빛마저도 계산된 연기였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그 세뇌는 매일 밤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어머니 윤 회장과는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이 일에 미쳐 사는 것을 만족스러워하는 듯 보였다. 그녀의 목적은 이루어졌다. 태주는 사랑 따위에 발목 잡히지 않는 완벽한 후계자의 모습으로 단련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사장님, 비서가 다시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서울 본사에서 서울 거는 받지 않는다고 했을 텐데. 태준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그는 6년간 서울 본사 복귀 명령을 5번이나 거절했다. 그에게 서울은 상처와 배신이 가득한 폐허일 뿐이었다. 그 시각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동해의 작은 어촌 마을. 뉴욕의 마천루아는 정반대인 낡은 2층 상가 건물에서 한지수는 바쁘게 아이들의 미술용 앞치마를 빨고 있었다. 그녀는 지수 선생님으로 불렸다. 햇살 미술교실이라는 작은 학원의 원장이자 유일한 교사였다. 그녀는 6년 전 그 밤에 도망쳐 무작정 동해안으로 향하는 마지막 버스를 탔다. 태준의 눈을 피해 윤 회장의 그림자를 피해 숨어든 곳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아들 한민재를 낳았다. 그녀는 더 이상 유화 물감을 만지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아이들의 크레파스와 점토로 얼룩져 있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공룡 만들었어요. 내가 티라노사우루스 이빨 제일 뾰족하게 만들었어요. 5살 배기 남자아이가 까만 눈을 반짝이며 학원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한민재였다. 아이는 태준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제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동시에 따뜻한 물결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민재 잘했네. 손 씻고 간식 먹자.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작은 이마에 불을 맞췄다. 민재는 그녀의 세상 전부였고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하지만 민재가 자랄수록 지수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아이는 태준을 닮아 놀라울 정도로 영특했다. 그리고 아이는 이제 자신의 아빠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등원하는 것을 볼 때마다 민재의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다. 엄마, 그날 저녁 지수가 차려준 저녁을 먹던 민재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다. 내 아빠는 어디 있어요? 유치원 친구들은 아빠가 다 있는데. 지수의 손이 멈칫칫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빠는 아주 먼 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우리 민재처럼 멋진 배를 만드는 일. 그녀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생각해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민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5살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운 눈이었다. 얼마나 멀리 있는데요? 비행기 타야 해요. 아니면 로켓. 아이는 아빠의 존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아빠는 왜 한 번도 우리 보러 안 와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금세 울먹임으로 변했다. 지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아니야, 우리 민재를 세상에서 제일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거야. 그녀는 아이를 달래면서도 이 거짓말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 그녀는 민재에게서 아빠를 빼앗았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만약 윤 회장이 이 아이의 존재를 안다면, 태준이 이 아이의 존재를 안다면 이 작은 마을의 평화는 산산조각 날 터였다. 며칠 뒤 지수는 민재와 함께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계산대 앞 잡지 코너에 민재가 아는 글자가 보였는지 아이가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엄마, 저기 유 있다. 유치원에서 배운 유. 지수의 시선이 민재의 손가락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계산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인 시사 주간지, 올해의 글로벌 리더 백인, 그리고 그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남자. 6년의 세월이 그를 더욱 날카롭고 차갑게 만들었지만 그녀가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 강태준이었다. 민재가 잡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이 아저씨, 눈이 슬퍼 보여. 꼭 나 같아. 지수는 황급히 계산을 마치고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6년간 애써 닫아두었던 문이 강제로 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태준이 더 이상 그녀가 알던 태준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었다. 다시 뉴욕. 태준은 비서의 보고를 무시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서울 전용 직통 전화가 붉은 빛을 깜빡이며 울리기 시작했다. 그 전화는 오직 한 사람 윤 회장만이 사용하는 비상 전화였다.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6년간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그 전화를 집어들었다. 무슨 일입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윤 회장의 목소리가 아닌 다급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지금 빨리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위독하십니다. 태준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냥 알 수 없는 해방감 혹은 거대한 혼돈의 시작이었다. 전용기 준비해. 태준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1시간 뒤에 이륙한다. 서울로 간다. 6년간의 유배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서울의 공기는 6년 전 그가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차갑고 탁했다. 인천공항 VIP 라운지를 빠져나온 강태준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의 귀환은 유진그룹의 주가를 요동치게 만들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싣고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병원으로.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 6년간 그를 지배했던 어머니 윤 회장은 그가 기억하던 강철의 여인이 아니었다. 창백한 얼굴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모습은 낯설기까지 했다. 태준은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그저 주치의의 보고를 들었다. 고비는 넘겼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경영일선은 무리입니다. 태준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도 걱정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의무감 뿐이었다. 그는 발길을 돌려 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아니라 유진이라는 제국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의 등장은 유진그룹 본사를 거대한 긴장감으로 휘감았다. 6년 만에 돌아온 황태자는 뉴욕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거치며 아이스킹이 되어 돌아와 있었다. 그는 도착과 동시에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장님의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은 1분 1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40층 회의실을 낮게 울렸다. 지금 이 순간부터 회장님의 의식이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그룹의 모든 의사결정을 대행합니다. 그의 선언에 감히 토를 다는 임원은 없었다.
뉴욕에서의 그의 실적은 전설이었고 그의 눈빛은 그 전설을 증명하고도 남았다. 회의를 마친 태주는 곧장 회장실로 향했다. 6년간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어머니의 성역이었다. 거대하고 고풍스러운 집무실은 여전히 윤 회장의 서늘한 향기와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당장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결제 서류가 필요했다.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관리하시던 중요 계약서 및 비상자금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평소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저쪽 벽화 뒤에 개인 금고가 있습니다. 태주는 거대한 산수화가 걸린 벽으로 다가갔다. 비서실장이 알려준 비상 오버라이드 코드를 입력하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벽화가 옆으로 밀리며 거대한 티타늄 금고문이 드러났다. 태주는 회장 대행의 권한으로 금고를 열었다. 그는 그 안에서 유진그룹의 어두운 비밀 장부나 약점 따위를 찾고 있었다. 금고 내부는 생각보다 단출했다. 몇 개의 해외 법인 서류와 금고의 몇 개가 전부였다. 그리고 그 구석에 먼지가 살짝 내려앉은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직감이었다. 태주는 상자를 꺼내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걸려있지 않았다. 뚜껑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서류 봉투였다. 붉은색 잉크로 HHS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그 이니셜을 보는 순간 태준의 심장이 6년 만에 처음으로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그토록 잊으려 애썼던 과거가 6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가장 위에는 한지수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그녀가 옥탑방 앞에서 웃는 모습,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몰래 찍힌 모습, 학교 작업실에서 캔버스 앞에 앉아있는 모습. 모두 그의 보안팀이 찍은 조사보고서의 일부였다. 다음으로 나온 것은 은행거래 내역서 사본이었다. 5억 원이라는 거금이 한지수의 이름으로 입금 준비되었던 기록, 그리고 그 아래에 빨간 펜으로 적힌 메모, 대상 한지수 모든 종류의 금전적 보상 거절, 회장님 지시대로 압박 수위 높임. 태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문자를 보내고 사라졌단 말인가? 그는 서류 더미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 구겨지고 얼룩이 살짝 번진 편지지 한 장. 그것은 분명히 한지수의 글씨체였다. 6년 전 그가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그러나 받지 못했던 그녀의 편지였다. 주소는 그의 서울 아파트로 되어 있었지만 발송 불가 회수 완료라는 보안팀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태준 씨, 미안해요.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태준 씨 곁에 없겠죠. 어제 갤러리에서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내가 태준 씨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오빠의 일까지. 나 너무 무서워요. 내가 사라져야만 태준 씨도 우리 가족도 지킬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나는 태준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나 봐요. 나를 원망해요. 부디 나를 잊고 행복해야 해요. 지수가 태준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배신감, 분노. 그것은 지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조작한 어머니 윤 회장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가 돈을 거절했다. 그녀는 협박당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기 위해 떠났다. 그리고 서류 더미의 맨 마지막, 태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병원 검사 결과지 한 장이었다. 산모 한지수. 검사 결과 임신 양성 반응. 예상 분만일은 그녀가 사라진 날로부터 약 8개월 뒤였다. 에이. 태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머릿속의 모든 것이 하얗게 불타버렸다. 임신. 그녀가 임신을 했었다. 그가 오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던 그 밤. 그녀가 두려움에 떨며 그 모든 것을 숨기고 떠났던 그 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아이였다. 6년의 세월. 그가 그녀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보냈던 시간들. 그녀는 그 시간 동안 어디선가 그의 아이를 혼자 낳고 혼자 기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태주는 휘청거리며 책상을 짚었다.
그가 6년간 쌓아올린 아이스킹이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를 지탱하던 냉혹함과 성공에 대한 집착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혐오감. 그는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 차갑던 눈동자에 6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 모든 것을 부숴버릴 듯한 맹렬한 광기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중환자실로 달려가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사리를 느꼈다. 강태준은 회장실의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에 기댄 채 서 있었다. 그의 소나기에서 6년 된 임신 테스트 결과지가 끔찍하게 구겨졌다. 양성 반응. 그 두 단어가 그의 뇌리를 망치처럼 내리쳤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그가 6년간 쌓아올린 냉정한 이성의 탑이 근본부터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숨을 몰아쉬려 했지만 가슴에 차가운 강철이 박힌 듯 호흡이 불가능했다. 아이, 그의 아이. 그가 한지수를 원망하고 저주하던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혼자서 그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끔찍한 진실을 그의 어머니가 조작하고 은폐했다. 분노가 너무 거대해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뜨거운 불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극한의 냉기였다. 그의 눈빛은 6년 전 뉴욕으로 떠날 때보다 더 차갑고 더 위험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때 비서실장의 다급한 전화가 그의 휴대폰을 울렸다. 사장님, 긴급 이사회가 10분 뒤입니다. 지금 로비에서 M&A 관련... 태주는 비서실장의 말을 끊었다. 모든 일정 취소해.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낮고 갈라졌다. 하지만 사장님, 이건 회장님이 쓰러지시기 전부터 준비해온 그룹의 내 명분이 걸린 일은 따로 있어. 태주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장에게 직통으로 연결했다. 6년간 뉴욕에서 그가 직접 심어놓은 어머니의 그림자 팀과는 별개인 그의 직속 라인이었다. 나 강태준이다. 10분 주지. 지금 당장 회장실로 올라와. 그는 나무 상자 안에 모든 서류를 자신의 가방에 쓸어 담았다. 한지수의 사진 협박의 증거, 그리고 구겨진 편지까지. 이것은 그의 전쟁 무기였다. 몇 분 뒤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팀장이 회장실에 도착했다. 그는 태준의 얼음장 같은 표정에 감히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다. 태준은 지수의 사진 한 장을 책상 위로 던졌다. 6년 전, 이 여자를 찾아서 오늘 당장 내 앞에 데려와. 유진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사용해. 국내 모든 통신기록, 출입국 기록, 병원 기록, 금융 기록 전부. 필요하다면 국정원 라인이라도 동원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안팀장의 눈이 흔들렸다.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냉혹한 지배자의 명령이었다. 6년 전 기록 말씀이십니까? 대상자가? 한지수. 그리고 아마도 6살짜리 아이가 함께 있을 거다. 태주는 아이라는 단어를 내뱉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고통이 다시 심장을 찔렀다. 이 일은 현 시간부로 유진그룹의 그 어떤 업무보다 최우선이다. 회장님, 라인의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움직여. 보안팀장은 지시의 무게감에 압도당해 짧게 경례하고 사라졌다. 태주는 텅 빈 회장실에 다시 혼자 남았다. 그는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했다. 진실을 확인하고 6년의 빚을 청산해야 했다. 그는 가방을 들고 회장실을 나섰다. 그를 막아서는 비서실장의 눈빛을 무시했다. 이사회는 이미 그의 안중에 없었다. 서울대병원 모뷰 VIP 병동은 태준의 재등장으로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는 모든 방문객과 의료진의 출입을 통제시켰다. 중환자실에는 오직 그와 의식은 없지만 기계에 의존해 숨을 쉬고 있는 윤 회장만이 남았다. 태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고 넘을 수 없는 벽이었으며 그가 증명해야 할 목표였던 존재.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기만자만이 보일 뿐이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중환자실의 기계음 사이로 낮게 퍼져 나갔다. 윤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다. 유진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통제욕을 위해서였습니까? 그는 구겨진 편지와 검사 결과지를 어머니의 침대 위에 던졌다. 종이들이 그녀의 가슴팍 위로 흩어졌다.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내 아이까지.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그 여자가 돈 때문에 날 버렸다고 믿게 만들었죠. 내가 더 냉혹한 괴물이 되어 유진을 이끌길 바라셨습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는 지수가 보냈던 그 편지를 집어들었다. 나를 원망해요. 부디 나를 잊고 행복해야 해요. 태주는 편지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행복, 당신은 내가 이 진실을 모른 채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당신이 만든 지옥에서 나는 6년간 그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산소호흡기를 쓴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딱 오늘까지입니다. 당신이 다시 눈을 뜨든 뜨지 못하든 유진은 이제 내 방식대로 움직입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회장님.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한 남자이자 아버지가 될 기회조차 박탈당한 피해자였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유진, 이제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겠습니다. 당신이 내게서 지수와 내 아이를 빼앗아갔듯이. 그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가 중환자실 문을 열었을 때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보안팀장이 그에게 다가왔다. 팀장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작은 성과가 드러나 있었다. 사장님, 찾았습니다. 팀장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한지수, 6년 전 개명했습니다. 현재 이름 서윤아. 강원도 동해시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햇살미술교실이라는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다음 화면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유치원 현관 앞에서 찍힌 듯한 사진이 있었다. 6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 흐릿한 파파라치 컷이었지만 태준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6년의 세월에도 변하지 않은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지수의 옆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옆의 아이. 태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까만 눈동자 고집 새 보이는 인매. 그것은 거울 속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과도 같았다. 아이 이름은? 태준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다. 한민재. 모친의 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출생 기록 확인했습니다. 6년 전 사장님이 뉴욕으로 떠나신 직후입니다. 태준은 태블릿을 쥔 채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는 그를 지키기 위해 떠났고 혼자서 아이를 지켜냈다. 그가 지옥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녀는 진짜 지옥을 홀로 견뎌내고 있었다. 치아 준비해. 태준은 병원 복도를 가로질러 폭풍처럼 걸어나갔다. 이사회도 그룹의 현안도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동해로 가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 당장 동해로 간다. 서울에서 동해로 향하는 4시간 내내 강태준은 단 한 번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의 검은색 세단은 고속도로 위를 날아가는 검은 총알과도 같았다. 그는 6년간 스스로를 유배시켰던 뉴욕에서보다 더 지독한 지옥을 맛보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한민재라는 이름이 적힌 아이의 흐릿한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비서실과 이사회에 빗발치는 전화를 모두 무시했다. 유진그룹의 경영 공백 수조 원짜리 M&A 딜. 그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불타고 있었다. 6년. 그가 잃어버린 시간. 한지수가 홀로 견뎌냈을 고통. 그리고 그의 아들. 동해시에 접어들자 서울의 잿빛 풍경과는 다른 비릿한 바다 냄새가 열린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가 본 보고서 속 주소는 바다가 바로 내다보이는 작은 언덕 위 낡은 상가 건물이었다. 햇살 미술 교실. 그 이름이 태준의 가슴을 아이러니하게 찔렀다.
차는 좁은 골목길을 돌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작은 유치원 앞에 멈춰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수는 매일 이 시간에 아들을 데리러 온다고 했다. 태주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그는 6년 만에 그녀를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 그는 평생 준비되지 못할 터였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 와야만 했다. 심장이 흉곽을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그때였다. 유치원 문이 열리고 노란색 병아리 같은 모자를 쓴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서 태주는 숨을 멈췄다. 한지수. 그녀는 6년 전보다 조금 말랐지만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모습이었다. 값비싼 드레스 대신 물감이 묻은 편안한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태준의 시선도 그곳으로 향했다. 한민재,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껴안았다. 엄마, 오늘 내가 제일 먼저 달리기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쩌렁쩌렁했다. 지수는 아이를 번쩍 들어 안고는 그 작은 뺨에 뽀뽀를 퍼부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평범하고 완벽한 행복의 그림이었다. 태주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찢어발기는 침입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이의 얼굴, 그의 거울을 보는 듯했다. 그의 어린 시절 사진과 정확히 일치하는 고집스러운 눈매와 앙다문 입술. 그 어떤 친자 검사도 필요 없는 강태준의 아들이었다. 그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지수는 민재를 내려주고 가방을 챙겨주며 웃고 있었다. 우리 민재 집에 가서 딸기 케이크 먹을까?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유치원 철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손에서 민재의 노란색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수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그것은 반가움이나 놀라움이 아니었다. 6년 전 갤러리에서 윤 회장을 마주쳤을 때와 똑같은 순수한 공포였다. 태주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을 보고 저런 표정을 짓다니. 지수야. 그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낯설게 갈라져 나왔다. 지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민재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겨 숨겼다. 그 방어적인 행동이 태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그가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유진그룹과 윤 회장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에요? 어떻게 여길? 지수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오지마, 오지 말라고. 제발 가요. 그녀는 그에게서 뒷걸음질 쳤다. 그때 지수의 등 뒤에 숨어있던 민재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아이는 울먹이는 엄마와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낯선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예요? 민재의 맑은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다. 태주는 지수의 절규를 무시했다. 그는 천천히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듯이 무릎을 굽혔다. 그의 수백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슈트가 더러운 유치원 앞바닥에 구겨지며 닿았다. 그는 민재와 눈을 맞췄다. 아이는 낯선 사람 앞에서도 울지 않았다. 오히려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태준과 꼭 닮은 눈빛으로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은 이 작은 얼굴을 보기 위해 6년의 지옥을 견뎌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녕? 태준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이름이 민재구나?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그의 눈에서 그토록 참아왔던 뜨거운 것이 솟아올랐다. 민재야 이리 와, 엄마 뒤에 숨어. 지수가 아이를 필사적으로 끌어당기려 했지만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일어서서 지수에게 다가갔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6년 만에 첫 접촉이었다. 아니, 이제 숨지 않아도 돼.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6년간의 분노와 원망, 그리고 뒤늦은 후회와 결심이 그 목소리에 모두 담겨 있었다. 당신 어머니가, 회장님이. 지수가 울부짖었다. 당신이 여기 나타나면 우리 민재까지 위험해져요. 제발 우리를 내버려둬요. 다 알아. 태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보낸 편지 협박받은 거, 그리고 이 아이까지 전부 다 알아.
지수의 눈이 절망으로 더 크게 뜨였다. 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민재를 그리고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했다. 6년 전 당신은 나를 지키기 위해 떠났어. 당신 말이 맞아.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 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였다. 이제 내 차례야. 그는 민재를 향해 다시 한번 몸을 낮췄다. 그리고 아이의 뺨에 조심스럽게 손을 가져갔다. 아이는 피하지 않았다. 내가 내 아빠다. 그리고 그는 다시 지수를 바라보았다. 나는 단순히 아버지가 되기 위해 돌아온 게 아니야. 나는 내 가족을 되찾으러 왔어. 당신과 내 아들. 태주는 굳건히 섰다. 어머니가 쌓아올린 그 거대한 성 당신과 나를 갈라놓고 내 아이의 존재까지 숨겼던 그 모든 벽들. 내가 오늘부터 하나도 남김없이 부숴버릴 거야. 그의 귀환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다. 유진그룹을 상대로,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그리고 6년의 잃어버린 시간을 상대로 한 가장 처절한 싸움. 이건 내 싸움의 시작이야, 지수야. 태주는 눈물 흘리는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민재 두 사람 다 절대 잃지 않아. 바닷바람이 세 사람 사이를 감쌌다. 그것은 6년간의 오해와 고통을 씻어내고 새로운 운명을 예고하는 폭풍의 전조였다.